시집가고 아버지 돌아가신 후 지금은 친정이 없는 상황이지만 저도 한때 핏줄이었던 사람입니다. 제 위로는 오빠 둘에 언니 하나가 있어 저는 막내였죠. 사실 막내라고 하면 얼굴도 안 보고 데려간다고 할 정도로 가족들 사랑을 온몸으로 다 받고 살 것 같지만 제 인생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참 무뚝뚝한 아버지는 가족들이 어떻게 지내든 관심조차 없으셨고 그저 나가서 돈 벌어다 줬으니 가족 일은 알아서들 하라는 식으로 방관하셨죠. 어렸을 때는 그나마 형제들하고 잘 어울리면서 웃으면서 지냈는데 그것도 잠시뿐 커가면서부터 형제들과 멀어지기 시작했고 특히나 이상하게도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를 그렇게 싫어하셨습니다. 물론 지독한 결벽증도 있었고 워낙 예민한 어머니였기에 형제들에게도 늘상 쏘아붙이며 잔소리를 해대었지만 이상하게 제게는 뭔가 더 미움이 묻어나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저는 어머니 눈치를 보기 시작하며 항상 주눅이 들어 그 나이 또래 친구들처럼 놀아본 적도 말과 행동을 해본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신이 난 듯 보이면 그게 그리도 꼴보기 싫었던지 어린아이가 뛰어놀 수도 있고 웃고 떠들 수도 있었지만 가족들, 특히 어머니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시끄럽단 말 안 들려? 한번 말하면 들을 것이지 뭐 내가 이리도 부산스러워? 네 형제들 좀 봐라. 얼마나 얌전하고 엄마 말 잘 듣는지. 너도 언니 오빠 보고 배워. 대체 누굴 닮아서는. 혀를 차는 어머니를 보며 전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그래도 다른 형제들이 잘하면 칭찬받고 다정한 소리 듣는 게 부러웠기에 저도 어머니 비위를 맞추려고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조용히 구석에 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려 공부를 하는 게 제 하루의 전부였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머리가 커갈수록 도리어 가족들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밥상에 앉아 밥을 먹을 때도 소시지 한 번, 계란 후라이 한 번 제 입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기에 밥상이 차려지기도 전에 눈치 보며 입에 넣었다가 그날 저는 정말 크게 혼이 나야 했죠. 너는 부모 형제도 없어? 엄마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니? 어디 감히 막내가 밥상머리에서 그런 행동을 해? 예의 범절도 몰라? 한 번만 더 이런 행동 해봐. 그때는 좋게 말로 안 넘어갈 줄 알아. 엄마는 왜 나만 미워해요? 언니 오빠는 다 먹으면서 왜 나만 안 되는데? 아빠가 그러는데 건강이 안 좋아질까봐 그렇다는데 나 건강 안 좋아져도 되니까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뭐야? 이게 어디다 대고 말대꾸야? 너 당장 일로 못 와? 하나 돌아오는 건 빗자루 세례였고 그저 소세지 하나 먹었다고 이렇게까지 혼나야만 하는 건지 참으로 억울하고 속이 답답했지만 저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나마 흥미를 느끼던 공부만 죽도록 했죠. 목표는 하나도 없었지만 집안에서 보내는 고독하고 외로운 긴 시간을 유일하게 곁에서 채워줄 수 있는 수단이 바로 공부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부모님께 부탁을 드렸지요. 학교 선생님이 꼭 되고 싶으니 저도 부족한 거 과외 같은 거 해달라고요. 제가 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조금만 도와달라고 어렵사리 무릎까지 꿇고 말을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참으로 아팠습니다. 네가 아직 정신을 덜 차렸지? 언니 오빠들도 제대로 못 배우고 있는데 과외? 네 애비 닮아서 아주 이기적이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네. 그딴 헛소리 할 시간에 가서 마당 청소랑 화장실이나 치워. 그게 딱 너한테 어울릴 일이다. 평범한 부모 같았음 기특하다 했을 말인데 공부 한 번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처음으로 한 부탁은 그렇게 거절을 당했고 저는 점점 부모님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 형제들이 저를 싫어했다면 머리가 크면서부터는 제가 부모 형제를 끔찍하게 싫어하게 되었지요. 어느 것에서든지 저는 열애였고 예외였고 가족들에게 찬밥이었습니다. 언니 오빠 다 과외시켜가며 대학 보내는 것을 보면 집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었고 충분히 지원을 해줄 여건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는데 왜 나만 그리도 미워하고 안 되는 것들이 많은지 도대체 왜 부모 형제라는 작자들이
내 꿈과 미래를 가로막는 건지 더 원망스럽고 싫었지요. 그 순간 도끼가 생기며 이를 악물고 다짐했던 것 같아요. 반드시 꼭 성공해야겠다. 내가 성공해서 잘 살아야 가족들이 내게 잘못했다며 빌고 오겠지. 다신 보고 싶지 않아 저 사람들. 저는 어떻게 해서든 공부해서 성공하고 직장을 얻자마자 이 집을 나가서 가족들과 연을 끊겠다고 말입니다. 그 전까지는 나가면 전부 돈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끝까지 욕을 먹어가며 붙어 있었지요. 갖은 고생 끝에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 후 대학 진학을 포기하며 이런저런 자격증을 준비해서 은행원이 될 수가 있었고 탄탄한 직장 덕에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 곧장 홀로 살 집을 얻어 독립해 나오기로 계획을 짰습니다. 얼마나 가족들이 제게 관심이 없었던지 제가 은행원이 된 걸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묻지도 않았기에 제가 알리지도 않았고요. 내가 뭘 하든 아무 관심도 없고 궁금하지도 않는 게 이러고도 우리가 가족인가 싶더라고요. 저는 미련 없이 폐기 하나로 그들에게 시원하게 편지로 담아 통보를 했죠. 눈에 가시인 저는 당신들에게서 영원히 사라질 겁니다. 한 번쯤 묻고 싶긴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까지 왜 그렇게 저를 싫어하는지. 그런데 이제는 어떤 이유도 변명도 듣고 싶지 않네요. 절대 저를 찾지 마세요. 당신들과의 가족으로 맺어진 연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그래도 가족이라고 생각했기에 마지막 예의로 손편지를 남긴 채 가족들과 연을 끊고 나서 저는 도망치듯 집에서 나가게 되었고 가족들 없어도 워낙 존재감도 없었고 정도 없었던지라 크게 빈자리조차 느껴지질 않았던 것조차 서글펐습니다. 저는 다행히 가족으로 인해서 잃은 것들을 오히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칭찬을 해주시는 상사분, 직장 동료들과 어울려 있는 은행이 참 좋았지요. 일이 바쁘고 때로는 흔히 칭하는 진상 고객이 와도 저는 좋았습니다. 적어도 그곳은 우리라는 소속감이 있었고 한겨울에도 시리지 않고 따뜻했지요. 홀로 먹고 살기도 했고 부모에게 보고 자란 것이 없었기에 공부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었습니다. 아, 청소한 애는 기가 막히게 잘했지만요. 월급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방법이 뭔지 막막했지만 좋은 상사분을 만나 도움을 받아 차곡차곡 돈도 저금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아무것도 잘 모르는 원시인 같더니만 지금은 좀 뭔가 잘 아는 현대인같이 세련되졌네. 앞으로 그렇게 사는 거야. 아픈 상처 같은 거 난 잘 모르지만 다 잊고 행복하게 잘 살아야 돼. 제 모든 속사정을 알던 상사분은 제가 꼭 조카 같다면서 그렇게 잘 챙겨주셨죠. 그분 덕분에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었고 퇴근 후 여러 가지 사교활동도 하고 문화생활도 즐기는 여유로운 성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도 그 당시에 상사분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저는 꽤 삐뚤어지고 부정적인 사람으로 살았을 것 같아요. 한 푼 두 푼 모으다 보니 작은 원룸에서 시작한 집은 20평짜리 빌라로 넓히게 되었고 중고차지만 내 차까지 뽑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도 심적으로도 마음의 여유가 생겼을 무렵 누군가를 사랑할 준비가 되었을 때 정말 제 곁에 좋은 사람이 나타났지요. 상사분 소개로 알게 된 사람이라 얼마나 성실하고 좋은 사람인지는 귀에 피딱지가 생기도록 들어서 잘 알았습니다. 서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로 만나서 그런지 너무나 잘 통했죠. 말 한마디 하는 모습들이 참 따뜻하게 느껴지던 그 사람과 저는 사계절을 함께 보낸 후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솔직히 은행원이라는 직업 덕분에 저라는 사람의 가치가 올라간 듯 했죠. 시댁이 굉장히 부유한 집이라 저에 비하면 참 대단한 사람이었고 오르지도 못할 나무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사랑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시부모님께서도
큰 반대 없이 저희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해 주셨지요. 그런데 웃기게도 막상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 그렇게 연을 끊고 나온 부모가 떠올랐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시집 가는데 부모에게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난감했죠. 예비 남편은 근심 걱정인 제게 조심스레 묻길래 솔직하게 대답했죠. 그러자 남편 역시 짧게 한숨을 쉬더니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이고 가족인데 결혼은 얘기하는 게 맞다는 생각은 들어. 그치만 네가 가족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살았는지 아니까 내가 뭐라 말은 잘 못하겠어. 잘 생각하고 전하면 좋겠다. 저는 매일매일 신경 쓰이는 상태로 살았고 끝내는 남편의 충고를 가슴에 새기고 그저 가족의 형태로 자리를 지켜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어렵사리 용기를 내 본가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꽤 허름해진 본가를 보고 사실 많이 놀랐습니다.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서로의 안부조차 묻지 않고 살았구나를 실감하던 순간이었죠. 형제들이야 다 나가 살고 있으니 당연히 그 집에는 부모님만 계셨고 적어도 저를 보면 예전처럼은 대하지 않기를 내심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마루에 앉아있던 어머니와 눈이 딱 마주쳤지요. 머쓱한 마음에 양손 가득 쌓은 먹거리들을 성큼 걸어가 건네드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오랜만에 찾아와서 죄송해요. 잘 지내셨죠? 너는... 집도 많이 낡고 어머니의 주름진 모습이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제 멋대로 집을 나가고 제 멋대로 들어온 거라 어머니가 생각하시기에도 어이없었겠죠. 어려서 내내 형제들이랑 차별받고 막내인 저만 품어주지 않으셔서 저는 그게 너무 가슴에 큰 상처로 남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나 스스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내친 김에 용건부터 털어놨습니다. 실은 이렇게 온 건 제가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좋은 소식도 함께 전해드릴 겸 이렇게 연락도 없이 찾아왔어요, 엄마. 사실 저 말을 하는 내내 신발도 벗지 못하고 마당에 서서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면서 말을 했습니다. 다 늙은 어머니는 왜 여전히 제 눈에는 무서운지 또 고함치시고 상처를 주실까 두려웠지요. 제 말을 다 들으신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은 채 저를 가만히 쳐다보셨습니다. 몇 분이나 흘렀는지 침묵이 이어지던 그 순간 어머니는 아니나 다를까 버선발로 나와 제가 사온 것들을 다 제 얼굴에 내팽개치더니 입을 여셨습니다. 못된 것, 네 두 발로 나가놓고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엄마 소리를 하고 있어? 나는 너 같은 자식 둔 적도 없고 너는 내 자식도 아니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네가 시집을 가든 뭐라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여길 찾아와서 사람 속을 뒤집고 있어? 죄송해요 어머니. 그치만 저도 그때 사정이... 됐다. 어려서부터 욕심만 가득한 것 다른 형제 제쳐놓고 지한테 눈길 덜 준다고 뛰쳐나간 딸년 난 내시당초 잊고 살았다. 네 집 귀한 아들인지 모르겠지만 인생 종쳤다고 전해줘라.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나가놓고 이제 와서 어머니라고 했냐 지금? 두 번 다시 내 집에 찾아오지도 말고 발도 들이지 말아라. 알아들어? 너는 가족 없는 고아나 다름없으니 네 시댁에 고아라 말하고 살아. 제 말을 끊어드시곤 미친 듯이 흥분해서 제게 막말을 퍼붓는데 그걸 가만히 듣다 결국 몸에 힘이 풀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저를 어떻게든 밖으로 끌어내겠다고 옷을 잡고 끌고 난리도 아니었죠. 결국 딱 한마디를 하고 제가 사온 것들까지 대문 밖으로 다 집어 던진 어머니와는 정말 두 번 다시 연락하지 않기로 굳은 다짐을 했고 오히려 미련을 떨칠 수 있었네요. 어쩌면 제가 참 어리석었죠. 어떤 가족들인지 뻔히 잘 알면서 굳이 연락을 했는지 싶다가도 정말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질 않아서 집으로 출발도 못하고 동네 근처 구석에 가서 한참을 울다 겨우 진정하고 집으로 갔던 기억이 생생하네요. 친정에 도움을 달라고 간 것도 아니었고 그저 가족들이니 적어도 축하는 해주지 않을까 기대를 한 제가 바보였죠.
사실상 시댁도 잘 살고 남편도 저도 능력이 있기에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 부족함은 전혀 없었으니 저도 어머니 말씀대로 고아라 알고 살리라 이 약물었어요. 원래 남편이 함께 가준다고 했으나 혹여나 이런 모습을 보일까 혼자 간 게 천만다행이다 싶어 저는 마음을 가다듬은 뒤 시부모님께 찾아뵈어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가족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건 알고 계시죠, 아버님 어머님. 이번에 잘 풀어보려 했지만 어렵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식 올릴 때 혼주석은 공석이고 가족석도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딱한 듯 저를 보더니만 이내 끄덕였습니다. 됐다. 아무래도 가족과 얘기가 잘 안 된 듯한데 그게 왜 네가 죄송할 일이니? 넌 할 만큼 했다. 결코 네 잘못이 아니니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어떻게 생각할진 모르지만 시부모도 친부모라고 알고 그렇게 살아라. 너는 아범도 있고 우리도 있으니 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시어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혈육인 친가족들은 저를 이렇게 등한시하는데 어떻게 시어머니께서 이러실 수 있는지 참으로 감사했지요. 가족복은 없어도 시집 하나는 정말 잘 간다는 생각에 훌훌 털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인생에서 일륜지 대사인 결혼을 피부치 하나 없이 진행하게 되었고 그렇게 시작한 결혼 생활은 너무나 안정적이었죠. 이게 바로 사람 사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평범한 가정을 꾸리며 남편과 오순도순 살았습니다. 제가 표정이 밝아지고 목소리 톤도 좋아지자 시아버지가 껄껄 웃으시더라고요. 사랑받으면 확실히 생기가 돌고 밝아지는 게지. 아주 좋아 보이는구나. 니들만 잘 살면 되지. 아무것도 생각 말고 니들 잘 살 궁리나 해라. 그것이 부모에게 효도니까. 감사해요 아버님. 보란듯 남편과 잘 살고 행복한 가정 꾸려서 아버님 어머님께도 효부가 되겠습니다. 부부 사이도 좋았지만 시댁과도 사이가 좋아서 자주 왕래를 하며 지냈지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던 부모의 사랑과 정을 시부모한테서 느끼며 살았고 그래서 정말 제 부모처럼 모시고 챙겨드리며 살았지요. 지나가다 시부모가 좋아할 만한 게 있으면 절대 지나치지 못하고 꼭 사서 선물로 드리고 손수 맛있는 밥상도 자주 차려드리며 살았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 오직 제 자의로 그렇게 지냈지요. 가끔은 남편이 그렇게까지 챙기면 제가 힘들고 피곤하니 그러지 말라고 했지만 뒤늦은 사랑에 저는 피곤한 줄도 모르고 챙겨드렸습니다. 아이도 저희가 딱 계획했던 시기에 맞춰서 찾아봐줬고 제가 임신했을 때 남편과 시부모님의 정성 어린 보살핌을 제대로 받았지요. 혹여나 힘들까 설거지 한번 제대로 못하게 하던 정말이지 새로운 제 가족들이